또 지금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될까를 대학을 한 3군데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각 대학마다 어떤 학과를 어떤 모집단위라고 하는데 어떤 모집단위를 갖다가 지원할까를 또 3개 정도씩 가지고 있는 날 같으면 한 10몇 개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모집단위를 가지고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담임선생님이 너 내신이 한 2등급 정도 되니까 연고대도 내 정도에 우리 학교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연고대도 괜찮을 것 같고 확실히 합격하려면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중앙대나 아니면 한양대 정도를 바라보는 게 좋고 네가 교과 성적 평균은 좀 2등급이 넘으니까 교과 전형보다는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할 것 같아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어떻겠니 저기는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뭐 그거 먼저 다 내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 전략을 보통 이제 진학지도 선생님은 한 7개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성적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내 적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장점이 참 중요하죠. 나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전부 정해졌을 테고 지금 2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 내신 성적이에요.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내신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냥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데 교과 성적이 서울대 직윤 같으면은 1점 몇 등급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아주 뭐 비교과가 굉장히 훌륭하다 하더라도 2등급 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 가기 힘들거든요. 물론 뭐 특목고라든지 전국 자사고에서는 뭐 3등급 대에서도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하는 사례를 보긴 봤는데 이쪽 뭐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뭐 거의 2.5등급 대 정도까지는 일반 전형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세대라든지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2등급 대 중반까지밖에 합격이 안 되는 거고 대부분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1점 몇 등급 대이고 이제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런 정도 종합전형이 넘어가야 2.5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대략 몇 등급 대냐 사실 보면은요 어떤 애가 2등급짜리인데 서울대 의대는 합격하고 2등급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 공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예전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서울대 의대에서 필요한 생명과학 1이라든지 생명과학 2라든지 화학 1이라든지 화학 2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만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100점 다 맞았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 맞고 수행평가 다 100점 맞고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가 놓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 굉장히 이과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물리도 만점이야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3등급이야.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얘가 워낙 그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건 100점을 맞았고 그거는 한 서너 개 틀려가지고 3등급 맞았고 3등급이나 1등급이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그 별로 큰 차이가 아니야 라고 서울대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등급 대 초반 정도 된 애들도 서울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 학생이 과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과에 가게 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절대적이질 않다. 그걸 갖다가 볼 수가 있고 제가 거기다가 덧붙이면 자기 성적은 자기가 모르니 꼭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라. 예, 맞습니다. 그 성적의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성적과 역량을 합쳐가지고 어느 수준인지는 선생님만 안다. 그럼요. 그 95점, 특히 이제 나도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95점짜리 1등급하고 100점짜리 1등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은 100점짜리는 교과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질문하고 선생님보다 더 실력이 좋은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대 입학사정관님들은 그것만 봤거든요. 그것만 봐가지고서 어떤 학생이 똑똑하다라는 거를 그냥 알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대해서는 또
진도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은 그 교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야, 너 물리 성적으로는 서울대 물리과 가능해.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진동섭 이사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맞추는 게 그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가지고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고르는 것이 했던 그 전략이다라는 게 제1 전략이고, 또 가기 전에 수능 최저 얘기에서 수능 최저를 예상할 때 모든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본 성적을 합해가지고 최저를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 수능이야 뭐 어떤 때는 1등급 맞던 거 3등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것이 좋고, 만약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서 이걸 반드시 2등급이나 1등급 받아야 되는데 뭐 3등급이나 4등급 맞은 사례가 있어. 그럼 3등급이나 4등급 맞은 사례 실제 수능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능 최저를 너무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수능 최저를 갖다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수능 최저 하나 못 맞추면은요 6개 중에서 카드 하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불안하면 수능 최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을 섞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유리한 전형인데요.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어가지고, 교과 전형은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만 100% 보는 데도 있고, 학생부 교과 100에다가 또 면접 30에다가 이렇게 이제 섞어서 보는 전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모든 대학이 등급을 봐요. 등급을 보는데, 어떤 대학은 1등급을 100점 주고 2등급을 99점 주는 대학도 있고, 2등급을 95점 주는 대학도 있어요. 그 대학별로 등급이 어떤 식으로 환산되는지, 또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고3 때 많이 배우게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혹시 B나 C가 있다 같으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않는지, 이렇게 이제 그 성취평가 성취도라든지 아니면은 교과 성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나한테 가장 지금 컴퓨터로다가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에이플이라고 하는 그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엑셀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내 성적만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대학을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유리한 대학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체능까지 봐요. 예체능까지 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 학생 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공부로 바꿨는데도 성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서 서울대 지원할 수 있는 성적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한두 과목 정도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전공적 합성이 특별하게 하여튼 서울대학에 와가지고서 문제가 없다라면은 상당히 그 축구라든지 다른 그 외에 어떤 그런 능력을 봐가지고서 이 학생이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1단계도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하여튼 예체능까지도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비교과가 괜찮은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낮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로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라, 이런 얘기고요. 논술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 아니면 참 힘들거든요. 뭐 물론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수시에서 이제 학종이나 교과나 논술 이걸로 어렵다 같으면은 6개 카드 다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완전히 수능에 매전해가지고서 정시를 목표로 해도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종합 전형이든 하여튼 이런 전형 유형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유리한 전형에서 일단 교과 전형은요 성적 중심이거든요. 근데 어디가에 보면 70% 컷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경쟁률이 되게 뭐 꽤 높습니다. 뭐 6대1에서 10대1 뭐 그 이상도 가니까 70% 컷의 성적이면 대부분 게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그 성적을 보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동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몇몇 대학은 교과 평가를 또 하니까 이제 그것도 고려해야 되실 거고요. 종합전형과 논술은 성적에 맞춰가는 전형이 아니라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잖아요. 논술에 지원할 때에 모의고사 봤는데 5점 모자라 그래가지고 과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과를 쓰면 된다. 그 대신 이제 논술 전형으로 다 쓰진 마라, 이제 그런 건데요. 한편
그 수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그 논술에 해당되는 그 수학 안에 있는 과목이 네.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네. 연세대학교가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예. 과목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가천대 정도 되면은 그냥 수완수투만 있거든요. 수능하고 범위가 같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내가 평상시에 성적이 가천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가천대를 종합으로도 내고 논술로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과 전형은 성적으로 가는 거고 종합 전형과 논술은 가고 싶은 학과 희망대로 가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선택 과목, 뭐 핵심 선택 과목이니 뭐 이런 그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2.3등급이다, 2.5등급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비교과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과목을 시험을 잘 보고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뭐냐 같으면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바로 뽑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70에다가 면접 30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전형도 있는데 면접 전형이 좀 세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오배수라든지 뭐 보통 이제 연세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이 1단계에서 오배수를 뽑기 때문에 일단 내신 성적이 약간 뒤에 있다 하더라도 1단계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으로 이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괄 전형이냐 단계별 전형이냐를 유불리를 잘 판단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도 보니까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뭐 아주 많지는 않고요. 서류평가에서 우수한 학생이 면접도 잘 봅니다. 서울대 정도 된 아이들 같으면 그렇소. 일괄전 그 얘기는 뭐 그냥 크게 안 바뀐다고 하고 근데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하는데 수능 성적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일괄이냐 단계별이냐에서 사실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 일괄 전형으로 하는 경우에 그냥 합격이 돼버리면 정시에 못 내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뭐 수시 납시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일괄 전형 낼 때는 내가 그 학교에 붙으면 감리덕지한 건지 아니면 붙으면 후회할 건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서 낼 때는 사실 붙으면 감리덕지한데 수능을 이상하게 잘 봤어. 네. 아주 어쩌다 있죠. 전교에서 한 명. 일괄 전형에서 수시 납치되지 않도록 또한 한편 근자감도 있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학생이 내가 왜 안 되냐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한 번 더 사 먹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랬다고 또 무시했다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정도 참 중요해요. 일정 중에 이제 수능 전에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보느냐,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데 오전에는 경희대학에서 면접이 있고 오후에는 아주 예를 든다 같으면은 옆에 이제 뭐 그냥 고려대학 정도에서 면접이 있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네, 이제 그 고려대하고 경희대학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근데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에서 면접이 있는데 오후에는 저쪽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에서 면접이 있어요.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수능보다도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능 전에 그 어떤 그 대학교 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은 논술고사를 수능 전에 보는 건지 수능 후에 보는 건지 이런 그 일정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고 보면은 경쟁률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논술이 수능 전에 있으면은 경쟁률이 한 50대 1밖에 안 되는데 수능 후에 있으면 경쟁률이 한 200대 1, 심한 경우는 300대 1, 의대 같은 경우는 400대 1이 넘는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5명 뽑으니까 거의 1000명만 와도 뭐 200대 1이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한 2000명 와가지고서 한 300대 1, 400대 1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다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가지고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50대 1밖에 안 된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에 같이 면접 보고 아니면 뭐 그 논술 보러 다니고 그러는 사이에 퀵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퀵으로 배송해서 시험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때 엄청 추울 때거든요. 그런 학생, 그런 학생도 가끔 있는데요. 작년에 어디더라 했던 그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학이 오전 오후였던가. 그래서 성균관대학인가 이렇게 갔는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막 퀵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추울 때거든요. 머리털 파카 입고 뭐 머리에다가 뭐 모자를 둘러쓰고 해서 하여튼 고소모 아주 두꺼운 거 쓰고 뭐 그러고 헬멧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원 자격도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통 학교장 추천 전형 같으면 이제 재학생들만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학생들만 오니까 경쟁률이 뭐 높아봤자 10대 1 아니면은 5대 1 이하 되는 데도 꽤 있고 3대 1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이 이제 3배수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것도 가끔 나타나요. 독일어 교육과 지구학 교육과 이런 데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게 되면 1단계는 이제 자동으로 붙고 2단계에서 면접만 잘 보면 참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까지도 전부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느냐 또 특히 그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의대라든지 간호대 의대 같은 경우는 40%를 뽑는데 지역마다 또 이 지원 자격이 달라요. 전북 같은 데는 또 지원 자격이 뭐 중학교과까지도 요구하는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요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원 자격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경쟁률이 좀 낮은 경향이 있고 당연히 합격선도 좀 낮아지더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원 자격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이제 기회균형 대상자인 거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저소득 학생인데 근데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일반 전형에 낼까요? 아니면 저소득으로 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전형이 원래는 낮거든요. 원래는 낮은데 그러나 잘 모르겠다. 결단은 본인이 해라. 원칙은 낮다. 인원이 적으니까 모르겠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모든 과가 다 그 저소득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아요. 또 일부 안 뽑는 모집단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때가 어떤 학교는 일반으로 내야 되고 어떤 학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어디가에 보면은 이제 합격선이 다 나오는데 모집 인원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명이거나 3명 이렇게 이제 특히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합격선이 안 나오는 과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대학 박람회 때 가가지고서 거기 나와 계신 대학 관계자나 아니면 입학사정관님들한테 여쭤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 정도 되면은 대략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시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그런 학생인 경우 특히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한번 그 박람회에 가가지고서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해서 어떤 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회통합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 전형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정시 직윤이 있었잖아요. 정시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되게 추천을 받았으니까 정시 직윤이 낮을 것 같지만 서울대학교 취성이과들은 오히려 직윤이 높더라고요. 네, 어디가에 보니까 직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교 1등이 추천받았는데 수능도 잘 봤어. 이런 데가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사회통합 전형과 수시에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회통합 전형이 합격선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예,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통합 전형은 명수가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많이 됩니다. 수시에서 특히 추가 합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합격선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추가 합격이 한 명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 다음 학생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는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2점 몇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 명 더 추가 합격이 됐는데 4점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특별한 변수도 또 생기더라. 그렇죠. 특히 이제 사회통합 전형을 10%로 늘려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좀 올해 박람회 꼭 가가지고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전략이 있는데 마감 경쟁률 전략이거든요. 보면은 마감 경쟁률을 보통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쟁률이 낮다 가지고서 무조건 거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막판에 지원자의 70-80%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시간대별 경쟁률을 좀 참고해서 마지막 발표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평상시에 그래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 학과 내기로 했으면은 그 학과를 내는 것이 더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감 경쟁률을 보고 섣불리 생각도 없이 급하게 원서를 지르지 마라. 원서 지르는 걸 갖다가 고민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마지막 전략이겠죠. 네, 근데 이제 6군데를 내게 되니까 학생이 이제 지금은 자기소개서나 그런 걸 업로드할 일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긴 할 텐데 어쨌든 6개를 다 마지막 날까지 홀딩하고 있기는 어려우니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분명한 데가 서 있다면 그거부터 우선 내고 그리고 경쟁률을 보고 가는데 사실 나중에 마감 경쟁률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 경쟁률 발표를 하니까 6시에 마감하면 3시쯤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요. 3시 경쟁률을 보면 이게 낮으니까 넣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그거가 제일 높아지는 이런 불행한 일도 생기는데 그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학생들이라고 다 늦게 내는 학생들이라고 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아니거든요. 막판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 실력자들이 가끔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냥 갈 만큼 하게 가게 된다.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 6번의 기회에서 다 눈치를 보진 말아라. 그 경희대 임진택 사정관이 예를 들어서 원서를 갖다가 이제 3일 동안 낸다 같으면 첫날 낸 수험생들, 두 번째 낸 수험생들, 마지막 낸 수험생들의 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이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연구한 게 있는데 첫날 낸 학생들은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첫날 냈을 거야. 얘들은 합격률이 한 80% 되지 않을까? 라고 연구를 했겠죠. 근데 연구를 막상 해보니까 첫날 낸 학생들이나 두 번째 낸 학생들이나 마지막 날 낸 학생들이나 합격률이 대부분 다 똑같았어요. 5대1이었다면 합격률이 첫날도 20%, 둘째 날도 20%, 마지막 날도 20%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률 보고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경쟁률이 좀 높아도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대학을 그냥 끝까지 견제하고서 그 대학에 내는 건 게 낫지. 이거 지금 미달이야. 여기 내야지 해가지고 냈다가 나중에 그냥 된통 원서 하나만 버리는 수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경쟁률 눈치 볼 때 인원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한 40명이나 50명 이렇게 인원수가 많으면 경쟁률이 바로 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6명, 5명 수시에서 그렇게 뽑는 전형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 갑자기 한 30명이 원서를 낸다 같으면은 그냥 바로 6대1이나 7대1 글로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눈치 보고자 하는 혹시 눈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 같으면은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학과를 가지고 눈치 지원을 해야지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를 가지고서 눈치 지원하면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문에 흩날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대학이 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다 갑자기 막 쓸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서류도 그냥 지원서만 딱 누르면 되는 이런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서 속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이 상담하는 과정 전체를 일기 쓰듯이 좀 잘 꼬박꼬박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가족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노트 큰 거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분 저분한테 들은 걸 다 적어놔야 돼요. 녹음을 하든지. 그래서 녹음보다는 이제 기록하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쓰기로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결정을 해 나가면서 과거의 것을 다시 보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원서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학생은 상향을 하고 어떤 학생은 터무니없이 하향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엄마 생각 다르고 아버지 생각 다르고 또 그 가족 간의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그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이 다가와서 그냥 대충 결정하고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상의하시고 결정한 내용을 누적해서 적어가야지만 그 생각의 마무리에 최종적으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하다 보면 뭐 언니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언니가 한 언니는 한대 다니고 한 언니는 연대 다녀요. 뭐 그런데 우리 애도 공부 좀 실제도 공부 잘했는데 어릴 때보다 언니보다 더 잘했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보면 내가 어디 정도는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설 테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적어놓고 확인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다녀가면서 그 일정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9월서부터 수능 볼 때까지 아니면 수능 끝날 때까지 모든 입시 일정을 갖다가 커다란 달력에다가 전부 꼬박꼬박 써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는 뭐 연세대학교 면접이 있다, 뭐 고려대학교 개월적 합격 면접이 있다, 또 어디까지 가야 돼 달력에다가 일정을 쫙 적어놓고서 전체 가족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일정이 공유가 안 되게 되면은 오늘 오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가게 되는데 오전에 밥 안 먹어 가지고서 막 혼내는 수가 있어요. 엄청 세게 혼내고 났더니 아니 오후에 면접이 있어. 그러면은 그 면접을 그 아들이 잘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일정을 갖다가 부모님이 좀 공유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거실 한가운데 딱 걸어놔 가지고서 온 가족이 대학 입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우스갯소리지만 허준희 박사가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면접 보러 가는데 그 어머니는 나도 면접관으로 가야 되거든 네가 알아서 가렴 그랬다고 내버려두고 내놔도 갈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지상 맞았겠죠? 대학 결정할 때 주의사항에서 제 6전략까지 말하고 그 밖에 더 추가로 주의사항 몇 가지 유의사항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사항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